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서울 강동구에서 결혼 2년 차를 맞은 30대 초반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김민수는 매일 아침 7시에 기상해서 출근 준비를 했죠. 대기업 기획팀 대리로 근무하는 민수에게는 하루하루가 바쁘면서도 규칙적인 일상의 연속이었어요. 민수는 샤워를 마치고 정장 차림으로 거실로 나오면서 항상 아내 이지현을 깨우곤 했습니다. 지연이는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일하며 민수보다 30분 늦게 출근하는 편이었거든요. 부부는 서로의 스케줄을 맞춰가며 아침 식사를 함께 했고, 민수가 먼저 현관문을 나서면 지연이가 뒤따라 나가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들 부부를 보며 젊은 맞벌이 부부의 성공 모델이라고 부르곤 했어요. 둘 다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강동구 아파트도 결혼과 동시에 대출을 받아 마련했죠. 민수는 매달 적금을 넣으며 더 큰 집으로 이사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분당이나 평촌 같은 신도시로 이사가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거든요. 민수에게는 가정을 꾸리고 안정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 민수는 지연이보다 먼저 퇴근해서 마트에서 장을 보곤 했습니다. 요리 실력이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간단한 찌개나 볶음 정도는 만들 수 있었거든요. 지연이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민수가 준비해둔 저녁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죠.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민수는 회사에서 있었던 프로젝트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최근에 맡게 된 신규 사업 기획안이 상당히 중요한 프로젝트라서 성공하면 승진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했죠. 지연이도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동료들과 상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그때만 해도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주말에는 주로 영화를 보거나 근처 올림픽 공원을 산책하며 데이트를 즐겼어요. 민수는 지연이의 손을 잡고 걸으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몇 년 후면 아이가 생길 테고, 그러면 더 넓은 집이 필요할 거라는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갔죠. 지연이도 그럴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수에게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소중했어요. 대학 시절부터 연애에서 결혼까지 이어진 지연이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고 편안했거든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날에도 집에 돌아가면 지연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두 사람은 큰 갈등 없이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민수는 종종 동료들에게 자신의 결혼 생활을 자랑하곤 했어요. 아직 신혼이라서 그런지 서로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민수는 지연이를 위해 작은 선물을 사주거나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 데이트를 하는 등 정성을 다했거든요. 지연이도 민수의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거나 와이셔츠를 다려주는 등 아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민수만의 착각이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연이의 미묘한 변화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사소한 것들이어서 민수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큰 파도가 되어 이들 부부의 평온한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그 변화는 정말 서서히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연이가 평소보다 30분 정도 늦게 들어오는 정도였어요. 민수는 지연이가 집에 들어오면 어디에 있었는지 자연스럽게 물어봤죠. 지연이는 회사에서 야근을 했다거나 동료들과 간단한 회식이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 말을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연이의 귀가 시간은 점점 더 늦어졌습니다. 처음에는 30분이었던 것이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더니 급기야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오는 날들이 늘어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연이에게서는 미묘한 술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깊지 않은 맥주 냄새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소주나 양주 냄새까지 풍기며 들어왔죠. 민수는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지연이에게 회사 일이 많이 힘든지 물어보면 지연이는 요즘 프로젝트가 바쁘다거나 상사가 까다로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지연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자신도 회사에서 바쁠 때는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욱 이상한 것은 지연이의 휴대폰 사용 패턴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휴대폰을 아무렇게나 놓아두고 민수가 전화가 오면 대신 받아주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지연이는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서 놓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보이지 않게 엎어두는 거죠. 더 신경 쓰이는 것은 지연이가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들고 간다는 점이었어요. 샤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민수가 옆에 앉아 있을 때도 지연이는 휴대폰 메시지가 오면 재빠르게 확인하고는 바로 화면을 가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용기를 내어 지연이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누구랑 연락을 자주 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회사 동료들과 업무 관련해서 연락하는 일이 많다고 대답했어요. 새로 시작된 프로젝트 때문에 퇴근 후에도 수정 사항이나 자료 요청이 자주 온다고 했죠. 민수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지연이가 휴대폰을 보며 미소를 짓는 모습을 몇 번 목격했거든요. 업무 연락을 받으면서 그렇게 환한 표정을 지을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그런 중에 민수는 지연이와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되었고 이제는 가족을 늘려갈 때가 되지 않았냐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씩 아이를 낳고 있었고 부모님들께서도 언제쯤 손자 손녀를 볼 수 있을지 넌지시 물어보시곤 했거든요. 하지만 지연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하며 좀 더 돈을 모아야 한다거나 지금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아이를 가질 여유가 없다고 했어요. 민수가 경제적인 부분은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설득해도 지연이는 계속 미루려고만 했습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부부관계에서도 지연이가 소극적으로 변했다는 점이었어요. 예전에는 자연스럽고 따뜻했던 두 사람의 관계가 점점 어색해져 갔습니다. 지연이는 늘 피곤하다거나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민수의 접근을 피하려고 했어요.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결혼 초기에 달콤했던 시절과는 너무나 다른 지연이의 모습에 당황했죠. 하지만 여전히 지연이를 사랑했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마도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일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지연이를 배려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시간들이 몇 달간 이어지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수가 평소처럼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는데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연이가 헛구역질을 하는 소리였습니다. 민수는 급하게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괜찮은지 물어봤죠. 지연이는 괜찮다고 대답하면서도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지연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어딘지 모르게 지쳐 보였습니다. 민수는 혹시 어디 아픈 곳이 있는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지연이는 그냥 체했나 보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지연이의 헛구역질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 심했죠. 냄새에도 예민해져서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 냄새에도 얼굴을 찌푸리곤 했어요. 민수가 커피를 내리면 지연이는 역겨운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그런 증상이 계속되자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연이에게 병원에 가보자고 강하게 권했습니다. 처음에 지연이는 괜찮다며 거부했지만 민수가 워낙 걱정스러워하자 결국 동의했죠. 민수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지연이와 함께 근처 종합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민수는 지연이 옆에 앉아서 혹시나 심각한 병은 아닐까 하는 걱정에 마음이 조급했어요. 지연이는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자주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죠. 드디어 진료 순서가 되어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는 지연이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한 후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민수와 지연이는 병원 로비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계속 손톱을 뜯으며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1시간 정도 지난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지연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임신 6주 정도 되었다고 했죠. 민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기쁨과 당황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의사는 초음파 검사를 해보자며 지연이를 검사실로 안내했습니다. 민수도 함께 들어가서 모니터 화면을 바라봤어요. 작은 점 같은 것이 보였는데 의사는 그것이 악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말로 자신이 아버지가 되는구나 하는 실감이 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지연이와의 부부관계가 거의 없었는데 어떻게 임신이 된 걸까 하는 의문이 마음 한구석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민수는 그 생각을 억누르려고 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었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민수는 지연이에게 정말 기쁘다고 말했어요.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되는 거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기쁘기보다는 오히려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민수는 갑작스러운 일이라 아직 실감이 안 나는 것 같다며 지연이를 위로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민수는 양가 부모님들께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모든 분들이 정말 기뻐하시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특히 지연이 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며 감격해 하셨죠. 민수는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더욱 행복감에 젖었어요. 하지만 밤이 되어서도 지연이는 여전히 어둡고 침울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수가 아기 이름을 뭘로 지을지 이야기하거나 육아용품을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지 물어봐도 시큰둥한 반응만 보였어요. 민수는 입덧 때문에 몸이 힘들어서 그런 것 같다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들기 전에 달력을 들여다보며 계산해 봤어요. 의사가 말한 임신 6주를 역산해 보니 대략 2달 전쯤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민수는 그때를 떠올려 보려고 애썼지만 확실한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무렵에는 지연이가 더욱 바빠하며 늦게 들어오던 시기였다는 생각만 들었죠. 임신 소식을 들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민수의 마음속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져만 갔어요. 지연이의 반응이 너무나 이상했거든요. 보통 여성들이라면 첫 임신에 기뻐하거나 최소한 떨리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지연이는 마치 큰 짐을 진 것처럼 우울해 보였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지연이가 산부인과 재진 약속을 자꾸 미루려고 한다는 점이었어요. 민수가 함께 가겠다고 하면 혼자 가도 괜찮다며 거절했죠. 결국 지연이는 혼자 병원에 다녀왔는데
돌아와서도 검진 결과에 대해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기가 건강하다는 말만 했을 뿐이에요. 민수는 점점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지연이 행동들을 다시 떠올려 보니 모든 게 이상했어요. 늦은 귀가, 술 냄새, 휴대폰을 숨기는 행동, 부부관계 거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인터넷을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아보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일을 하는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여러 업체를 비교해 보다가 평점이 좋고 신뢰할 만해 보이는 곳을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에 민수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탐정과 만났어요.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이런 일에 익숙해 보였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죠. 아내가 임신했는데 최근 행동이 수상해서 뒷조사를 부탁하고 싶다고 했어요. 탐정은 침착하게 민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어요. 비용은 생각보다 비쌌지만 민수는 주저하지 않고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알고 싶었거든요. 2주일이 지난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민수는 그날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퇴근 후 약속 장소인 조용한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탐정은 이미 도착해 있었고 두꺼운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고 있었죠. 탐정이 봉투를 열어 보여준 사진들을 보는 순간 민수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지연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호텔 앞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카페에서 마주 앉아 다정하게 대화하는 장면. 심지어는 산부인과 병원 근처에서 그 남자와 함께 걸어가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탐정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해 주었어요. 지연이가 만나는 남자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회사원이라고 했습니다. 지연이와는 약 반년 전부터 만나온 것 같다고 했죠. 둘이 자주 만나는 장소는 강남 쪽 호텔과 카페였다고 설명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탐정이 마지막에 꺼내 보여준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임신 주수와 관련해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민수와 지연이의 최근 부부관계 시점과 의사가 말한 임신 주수가 맞지 않는다는 거였죠. 민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연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뱃속의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된다는 기쁨에 들떠있던 자신이 너무나 바보 같았습니다. 탐정은 민수에게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지만 민수는 이미 충분하다고 말했어요. 이 정도면 진실이 무엇인지 분명해졌거든요. 민수는 비틀거리며 술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지연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를 보더니 어디 갔다 왔느냐고 물어봤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지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자신이 알던 그 지연이가 맞나 싶었거든요. 지연이는 민수의 시선이 이상하다며 왜 그러냐고 물어봤지만 민수는 여전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민수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잠들었지만 민수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탐정이 보여준 사진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지연이가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웃고 있던 모습. 그 남자와 함께 산부인과로 향하던 장면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지만 모든 것이
기계적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정장을 입는 동작들이 마치 다른 사람의 몸을 조종하는 것 같았어요. 지연이는 여전히 입덧으로 고생하며 화장실에서 헛구역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민수는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회사에 도착해서도 민수는 도무지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어도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동료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해서 여러 번 다시 물어보게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회의에서도 민수는 멍하니 앉아만 있었죠. 점심시간에 민수는 회사 근처 공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가져왔지만 먹을 수가 없었어요. 속이 메스꺼려서 물 한 모금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대학 시절부터 사귀어온 지연이를 그토록 믿고 사랑했는데 결국 이런 배신을 당하게 될 줄이야. 오후가 되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업무 실수를 연달아 했고 상사에게 주의를 받기도 했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실수들이었습니다. 동료들도 민수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채기 시작했죠.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거든요. 퇴근 시간이 되자 민수는 곧장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사 근처 술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혼자서 소주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첫 잔을 마시니 목이 따가웠지만 두 번째 잔부터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술이 들어가니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지연이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혼자서 되뇌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순수하고 착했던 지연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민수가 지연이를 제대로 몰랐던 걸까요? 더욱 견딜 수 없는 것은 뱃속 아이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동안 민수는 정말로 아버지가 된다는 기쁨에 들떠 있었어요. 아이 이름도 지어보고 어떤 아빠가 될지 상상해보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모든 게 허무해졌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지연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수의 얼굴을 보더니 술을 마셨냐고 물어봤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고 식탁에 앉았어요. 지연이가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음식들이 전혀 맛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는 민수에게 요즘 회사 일이 힘든지 물어봤어요. 얼굴이 좋지 않다며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민수는 더욱 화가 났어요. 지금까지 자신을 속여온 주제에 무슨 염치로 걱정하는 척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며칠 더 계속되었습니다. 민수는 매일 퇴근 후에 술을 마셨고 집에서도 지연이와 제대로 대화하지 않았어요. 지연이는 민수의 변화를 눈치챈 듯 했지만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비밀이 들통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의 마음속에는 절망보다 분노가 더 크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망연자실하고 허탈했는데 이제는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연이와 그 남자가 자신에게 가한 배신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민수는 인터넷에서 이혼 소송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를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상간 소송이라는 것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불륜남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다소 위안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말이죠.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지연이와 그 남자에게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절망의 시간은 끝났고 행동에 나설 때가 온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심을 굳힌 민수는
이틀 후 휴가를 내고 강남에 있는 이혼 전문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에서 평판이 좋다고 소문난 곳이었어요. 접수를 하고 상담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민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로 이혼까지 가야 하는 건지 마지막까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이런 사건들을 많이 다뤄본 듯한 침착한 모습이었어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내의 불륜 사실과 임신된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까지 모든 걸 털어놨죠. 변호사는 민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간중간 질문을 했어요. 언제부터 불륜을 의심하게 되었는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 탐정이 수집한 자료들의 신빙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등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했습니다. 민수가 가져온 탐정 보고서와 사진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는 민수에게 두 가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연이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이고, 두 번째는 불륜남을 상대로 한 상간 소송이라고 했어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대방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였죠. 특히 지연이가 임신한 상태라는 점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도 남편을 속인 것은 매우 악질적인 행위로 간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산정에서도 민수에게 훨씬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변호사는 소송 준비에 필요한 서류들과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먼저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하고, 지연이의 불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들도 더 수집해야 한다고 했어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고 했죠. 상담을 마친 민수는 바로 소송 준비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지연이가 저지른 배신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변호사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착수금을 지불한 후 민수는 한결 마음이 후련해졌어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께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어요. 특히 지연이 부모님께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하는 거니까요. 민수는 먼저 지연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댁으로 찾아뵙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무슨 일인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지만 민수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주말에 민수는 지연이 친정으로 향했어요. 지연이는 몸이 안 좋다며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민수도 지연이가 함께 오지 않기를 바랐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혼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 앞에서 민수는 가져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지연이의 불륜 사실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처음에 두 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탐정이 찍은 사진들을 보시고 나서는 말문이 막히셨어요. 특히 장모님은 충격이 너무 컸는지 한동안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어떻게 지연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며 민수에게 거듭 사과하셨어요. 장인어른도 고개를 들지 못하시며 딸을 잘못 키운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셨죠. 민수는 두 분께 이혼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지연이와 함께 살 수는 없다고 했어요. 장인 장모님은 그 말씀을 듣고도 뭐라고 반박하지 못하셨습니다. 지연이가 저지른 일이 너무나 명백했거든요. 집에 돌아온 민수를 맞이한 것은 울음범벅이 된 지연이었습니다. 친정에서 연락을 받았는지 지연이는 민수에게 매달리며 모든 걸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실수였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굳어 있었어요. 지연이가 아무리 울며 매달려도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다시 시작하자는 지연이의 말에 민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2번 다시 볼 일은 없을 거라고 말이죠. 그날 밤 지연이는 계속해서 민수를 붙잡으려 했지만 민수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같은 침대에서 잘 수는 없었거든요. 지연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밤새 들렸지만 민수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정말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의 복수는 법적 소송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와 불륜남이 저지른 배신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대가도 치르게 하고 싶었거든요. 민수는 지연이가 다니는 회사 인사팀에 연락을 취했어요. 지연이 동료 중에 대학 후배가 있다는 사실을 이용했습니다. 그 후배는 민수와 지연이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민수의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민수는 후배에게 지연이의 불륜 사실에 대해 알려줬습니다. 기혼 여성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죠. 후배는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민수가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자 할 말을 잃었어요. 특히 지연이가 근무 시간 중에도 그 남자와 만나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있었거든요. 이는 명백한 근무 태만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지연이 부서. 동료들 사이에서는 이미 지연이의 이상한 행동들에 대한 의혹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자주 조퇴하거나 점심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일들이 반복되었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명확해진 셈이었죠. 지연이는 회사에서 급격히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지연이와 대화하기를 꺼려했고, 회식이나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배제되었어요. 특히 기혼 남성 직원들은 지연이를 대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혹시나 오해받을까봐 걱정했거든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연이의 업무 능력에 대한 신뢰도 급격히 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상사들은 지연이가 맡은 프로젝트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관시키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업무는 더 이상 지연이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직원이 되어버린 거죠. 결국 지연이는 스스로 사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인사팀에서는 표면적으로는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다고 처리했지만 실제로는 권고사직에 가까운 상황이었어요. 지연이는 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한편 민수는 탐정을 통해 불륜남의 신상 정보도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중견 건설회사에 다니는 35세의 기혼 남성이었습니다. 아내와 초등학생, 자녀 둘이 있는 가장이었죠. 민수는 그 남자의 회사에도 익명으로 제보를 했습니다. 불륜남이 다니는 회사 역시 보수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기혼 남성 직원의 불륜 사건은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특히 그 남자는 팀장급 관리자였는데 부하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도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회사에서는 내부 조사에 착수했고 그 과정에서 불륜남이 근무 시간 중에 사적인 만남을 가진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서 데이트를 하기도 했고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비를 결제한 기록도 발견되었어요. 이는 명백한 회사 재산 유용에 해당했습니다. 결국 불륜남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팀장에서 일반 사원으로 강등되었고 승진 기회도 당분간 박탈되었어요. 회사 내에서의 신뢰도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죠. 동료들은 그를 쳐다보는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불륜남의 아내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회사 동료를 통해 소문이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고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불륜남은 가정과 직장에서 동시에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며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꼈어요.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허무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복수를 한다고 해서 자신이 받은 상처가 아물지는 않았으니까요. 지연이는 실업 상태가 되면서 경제적으로 더욱 궁지에 몰렸습니다. 임신 중이라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설상가상으로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취업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추천서를 받기가 어려웠거든요. 민수는 지연이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배신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죠. 복수의 첫 단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 같았어요. 몇 달간의 법적 공방 끝에 드디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수가 예상했던 대로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지연이의 불륜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었고, 임신한 아이가 민수의 혈육이 아니라는 친자 검사 결과도 나왔거든요. 판사는 지연이의 행위를 매우 악질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민수는 위자료로 5천만 원을 받게 되었어요. 또한 재산 분할에서도 7대 3의 비율로 유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동구 아파트는 민수가 가져가게 되었고, 지연이는 전세금 일부와 적은 현금만 받을 수 있었죠. 법원은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이 전적으로 지연이에게 있다고 판단했어요. 상간 소송에서도 민수는 승리했습니다. 불륜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3천만 원을 받게 되었어요. 불륜남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미 회사에서의 입지도 바닥이고 가정도 파탄난 상황에서 더 이상 법정 다툼을 계속할 여력이 없었거든요. 판결이 확정된 후 지연이와 불륜남의 삶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지연이는 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요. 불륜 전력이 알려지면서 어떤 회사도 그녀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까지 한 여성을 받아주는 곳은 더욱 찾기 어려웠죠. 설상가상으로 지연이는 원가족으로부터도 외면당했습니다. 부모님들은 딸의 행실을 부끄러워하셨고 친척들 사이에서도 왕따가 되었어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도 지연이만 빠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부모님들도 주변 시선이 부담스러우셨던 거죠. 결국 지연이는 원룸 반지하에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받은 적은 재산분할금으로는 오래 버티기 어려웠어요. 임신 후기가 되면서 몸도 불편해졌지만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병원비도 부담스러워서 정기검진을 제대로 받지 못할 정도였죠. 한편 불륜남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비참했습니다. 아내는 끝내 이혼을 강행했고 아이들의 양육권도 가져갔어요. 위자료와 양육비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엄청났습니다. 게다가 민수에게 배상해야 할 3천만 원까지 더해져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죠. 회사에서의 그의 처지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직 기간이 끝나고 복직했지만 동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승진은 물론이고 중요한 업무에서도 배제되었습니다. 결국 그도 스스로 사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불륜 전력 때문에 이직도 쉽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지연이는 불륜남이 자신을 책임지지 않는다며 분노했고, 불륜남은 지연이 때문에 모든 걸 잃었다며 후회했습니다. 한때는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의 불행을 탓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죠. 민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복수는 성공적이었지만 마음이 시원하지만은 않았어요.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이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통쾌했지만 나중에는 허무함만 남았습니다. 복수를 한다고 해서 지난 시간들이 되돌아오는 건 아니었거든요. 특히 지연이가 임신한 아이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때는 정말로 자신의 아이일 거라고 믿었던 그 존재가 결국 배신의 증거였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죄가 없는데 이런 상황에 태어나게 된 것이 안타까웠죠. 민수는 강동구 아파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가 사용했던 물건들은 모두 처분했어요. 새로운 가구들로 바꾸고 벽지도 다시 발랐습니다. 지연이와의 추억이 서린 모든 흔적들을 지워버리고 싶었거든요. 회사에서의 민수는 예전보다 더욱 일에 매진했습니다. 개인적인 아픔을 업무로 달래려고 했어요. 동료들은 민수의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굳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업무적으로 더욱 지원해주려고 노력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혼자만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시는 누군가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믿지는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하지는 않으려고 했어요. 민수는 지연이와 불륜남을 완전히 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든 더 이상 관심 갖지 않기로 했어요.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자신만의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과거에 얽매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민수는 지연이와 불륜남을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단절시켰습니다. 그들이 받은 사회적 처벌과 경제적 고통이 충분한 대가라고 여겼어요. 이제는 정말로 끝이라고 생각하며 앞만 보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